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의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1교시 수업에서는요.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의 지금 담아야 할 비만 치료제 종목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정인성 작가의 디램과 낸드 완전 정복 수업이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바이오 쪽, 그 안에서도 ADC 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먼저 리뷰에 앞서서 복습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애기 아빠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육아에 또 전념하고 계신 김민성 매니저님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이오 안에서 ADC 쪽 공부를 했었고 그때 짚어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기도 했어요. 리가켄 바이오 또 오름 테라퓨틱도 최근에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ADC 플랫폼 지금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종목들 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2026년에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한데 ADC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부터도 이제 ADC 플랫폼에 대한 멀티플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이제 많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혁신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름 테라퓨틱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 좀 더 차트적으로 안정감을 본다라고 하면 인투셀 그리고 좀 실적에 대한 긴 호흡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리가켄 바이오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시세에 대한 분출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리가켄 바이오는 그렇게 많은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흐름이 한 30~40%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 대비해서 오름 테라퓨틱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중에 높이 맞추기가 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이미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좀 덜 오른 리가켄 바이오가 다시 한번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여러 종목들이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좀 덜 오른 리가켄 바이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그때 이 전략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해주실지 큰 기대가 되는데요. 바이오 민성 그때 별명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바이오 민성답게 오늘도 바이오 안에서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 러버라고 제가 밀고 있는데 이제 네.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자 기준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92조 쌓였거든요. 92조면은 지금 사상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고객 예탁금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위탁 매매를 하는 계좌의 예탁금이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개인 투자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92조가 들어가고 있고 개인 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이오 사이클을 지금보다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아직까지 좀 흐름이 남아있는 게 저는 올해도 좀 뜨겁게 이어질 수가 있는 비만 치료제 섹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 ADC 쪽에 이어서 오늘은 비만 치료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지금 촬영일이 1월 12일인데 이제 오늘 새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개막을 하게 되죠. 오늘 거래일에서는 좀 바이오주가 새로운 물량이 나오면서 좀 대폭 밀리는 하루기는 했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지금 발표 기업 그리고 관련 기업 어디를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오늘의 세로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기업들의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저는 마지막 매수 기회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정이 시차 때문에 오늘 새벽 2시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오늘 12일 월요일인데 별 내용이 없네 하고 맞아요. 있어 바이오 쪽에 대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다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내일 화요일부터 오전에 좀 기사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기사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본격적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멀티플은 내일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조정은 저는 오히려 이거를 얼마나 가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내리는가 이렇게 좀 바라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공포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 주를 좀 같이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우리가 이 일정에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고 힌트를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릴 이유가 네. 이 일정표에 나온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좀 정답지가 약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첫날부터 이제 메인 트랙에서 얘기를 하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러네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아젠스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뭐 이런 기업들이 첫날부터 이제 많은 발표를 하는데 국내 관련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G2G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3시에도 ABA 바이오나 G2G 바이오 이제 인벤티지랩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도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에 대한 키워드가 공통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바이오에서 기업들, 글로벌 빅파마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만 치료제에 많이 목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GLP-1 기반에 대한 약물을 팔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린 약품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빅파마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모멘텀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경쟁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커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플랫폼 기업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첫날부터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을 좀 잘 중요하게 보자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그때 이때 바이오를 좀 미리 담아둘 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초반부에 이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바이오 쪽은 이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확 튀는데 관련해서 좀 볼 기업이 어딜지 궁금해요. 협력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면이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국내 바이오 기술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제 특히나 비만 치료제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공동 개발에 대한 멀티플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국내 바이오 기술에 대표적으로 지금 장기 지속형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장기 지속형. 네, 이미 사실상 보시게 되면은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쟁보다는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걸 추격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가 아직까지 선점을 하지 못한 거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쪽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인데 이제 사실상 멀티플이 굉장히 큰 기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네. 이제 베링거인 겔 하임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커다란 글로벌 빅파마인데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 생소하냐면은 이 기업은 상장을 안 했습니다.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일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베링거인 겔하임이 굉장히 작은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2024년도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연간 그룹 매출이 45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R&D 비용을 1년에 한 10조 정도를 쓰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글로벌 빅파마랑 견주어 본다 하더라도 상장만 안 했지 그 규모는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러네요. 이 기업이 지금 한국 기업 플랫폼 기업 두 군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2G 바이오랑 같이 장기 지속형에 대한 플랫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베링거인 겔하임이랑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공통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DDS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에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 지속형에 대한 플랫폼을 이미 공동 개발로 넘어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베링거인 겔하임은 이 두 기업과 이미 멀티플을 키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G2G 바이오 그리고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선생님이 바이오 쪽 안에서 비만 치료제 쪽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확실히 민성 매니저님도 바이오 쪽 안에서 또 비만 치료제를 꼽아와 주신 거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시장인 것 같아요. 이 비만 치료제를 좀 크게 두 갈래로 나누면 경구용 그리고 장기 지속형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둘 중에서 경구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경구용 쪽에 조금 더 베팅해 봐야 될 좀 특별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경구형이 아니라 장기 지속형을 좀 베팅하시고 죄송해요. 말씀을 장기 드렸는데 지속형. 네, 조금 헷갈렸네요.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금 살짝 말씀을 드렸던 네. 것처럼 노보노디스크가 이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제 FDA 승인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판매도 그래서, 시작이 됐죠. 네, 판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가격까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바이오 기술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구용 치료제가 몸에서 서서히 퍼지는 조절까지 하면서 이거를 장기 지속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몸의 흡수율이 얼마나 잘 되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고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 기술까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다 가져간 옛날에 이제 위고비가 선두주자를 했었던 것처럼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경구용이 좋다라고 하면은 노보노디스크를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글로벌 빅파마가 여전히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아직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개월, 2개월, 3개월 여기에 대한 기술이 좀 더 어렵기도 하고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베이링거린 게하임이나 일라이릴리나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경쟁이 가속화가 된다. 그리고 속도전이 빠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는 거는 사실상 경구용보다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에 대한 멀티플이 훨씬 더 길게 남아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지속형 쪽 주사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G2G 바이오 그리고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펩트론도 설명을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한국 바이오 기업에서 네. 일라이 릴리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은 한 3연상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라이 릴리가 DDS 플랫폼을 선택한 게 바로 펩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펩트론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상 이제 제가 펩트론 IR 담당자님이랑 진짜 통화도 했습니다. 이번에 노이즈가 하나 만들어졌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일라이 릴리와에 대한 전 스마트 대포에 대한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14개월이었어요. 네. 근데 14개월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4개월로 늘어나면서 그러면 일라이 릴리랑 개발하는 게 잘 안 돼서 딜레이가 된 거 아니야? 네. 이런 시장에 대한 반응이 만들어지고 좀 하락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봐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약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된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약물에 대한 공동 개발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일라일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 약물도 한번 이제 개발을 같이 해보자 하는 새로운 멀티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4개월로 맥시멈으로 일단 기록을 해놓은 건데 사실 내부적으로 계획표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월까지 걸리지 않고 이제 1, 2분기 내로 이제 끝날 전망으로 계획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10월로 맥시멈을 해놓은 거고 1분기 내지 2분기 안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상방에 대한 룸이 또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다라 좀 바라보고 있고 이제 많은 DDS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을 했다는 이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 중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커다란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에 대한 네. 멀티플을 갖고 있는 펩트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 평가 연장 소식이 나오면서 펩트론 좀 주가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죠. 보유자분들 좀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경쟁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보노디스크 최근 미국에서 이제 이 먹는 비만약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위고비 열풍, 마운자로 열풍 이렇게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열풍이 불어일으켜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쪽 전 세계에서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구간 진단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상 이제 우선적으로 치고 가는 건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거기에서 추격을 하는 사실상 매출로는 역전을 한 게 일라이 릴리죠. 네. 그래서 워낙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GLP-1 기준으로 이제 추격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잠재 시장은 워낙 크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업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누가 주도할지 모르는. 지금은 이제 일라이 릴리가 매출에 대한 이제 원탑을 달리고 있지만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매출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또 한번 역전이 당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장기 지속형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또 역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선두주자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가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I도 초반에 이제 여기에 대한 경쟁을 선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던 것처럼 지금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 산업이 어디냐?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말고도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만 15건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장기 지속형에 대한 투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로슈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베링거인 게일 하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R&D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빅파마가 계속해서 경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금이 어디로 쏠린다? 한국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한테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쪽도 그 안에서도 한 번 투여로 좀 오래 지속이 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미래 트렌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그 비만 치료제 종목들 안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어디일지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G2G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까지 오늘 좀 설명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 가장 유망하게 보는 기업 어디로 보세요? 저는 사실상 이제 다양한 종목들 이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멀티플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기회는 많이 남아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촬영 일자 기준으로 좀 상승에 대한 룸이 힘차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의 탑픽 종목은 인벤티지랩이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의 탑픽은 인벤티지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AV의 드럭 플루이딕이라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링거인 겔하임과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 도중에 갑작스럽게 베링거인 겔하임이 추가적으로 공동 개발을 더 하자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에 대한 선택을 긍정적으로 받은 것처럼 인벤티지랩도 베링거인 겔하임에 대한 멀티플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모멘텀만 하더라도 상방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랩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VL301, IVL3024, IVL3027 여기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이미 지금 전임상 데이터에서 42일 정도에 대한 장기 지속까지 가능한 플랫폼에 대한 기술 결과를 42일이요? 네, 42일 동안 가능한 기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임상 데이터긴 한데 충분히 월 1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베링거인 게라임의 일회성이 아닌 공동 개발에 대한 연구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방으로 좀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멀티플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큰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낫지 않나? 미래 성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2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하면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도 상당히 긍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탑픽 종목은 인벤티지랩이었고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86,000원 선, 87,000원 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좀 상방을 얼마나 열어두고 계실지 궁금해요. 신고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인벤티지랩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저 최고가 99,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돌려 세우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만들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네. 13만 원에서 1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를 좀 보고 있으니까 그게 긴 호흡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긴다는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8만 원대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방송 기준으로 이제 얼마가 될지는 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구간에서 8만 원대를 깨고 내려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고 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 뒤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인벤티지랩 상방을 상당히 크게 열어두고 계시네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99,000원인데 지금 매니저님은 13만 원 그리고 14만 원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룸을 열어두고 있고요. 8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좀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인벤티지랩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던 G2G바이오와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술, 이 안에서 G2G 바이오와 펩트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같은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세 종목 다 좋게 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인벤티지랩을 탑픽으로 한 이유가 네. G2G 바이오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오랜 기간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이제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오버행 물량들이 너무나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갑작스럽게 29.5%가량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주식 개수가 늘어난 상황이라서 반등을 할 때마다 무상증자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는 잠재적 오버행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완벽하게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G2G 바이오보다는 인벤티지랩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대 수익률도 좋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종목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나서 30만 원대에 좀 한 번 더 쏟아지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비교적 상방에 매물대가 없는 인벤티지랩이 상방에 대한 룸을 좀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보니까 이 펩트론도 충분히 훌륭한 종목이지만 기대 수익률과 기회비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인벤티지랩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의 탑픽 종목은 인벤티지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G 바이오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오버행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펩트론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할지 그 여부를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다 좋지만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지금 투자하기 매력도가 가장 높은 탑픽은 인벤티지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바이오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 좀 어려운 게 좀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언제 나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은 좀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좀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인벤티지랩 같이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원웨이로 계속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저는 거래대금을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신고가가 달성하면 거기서부터는 차트에 대한 분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거래대금이 한 이제 5천만 주 이상 갑자기 빵 터지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매수가 많지만 그만큼 매도도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구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부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면서 더 가더라도 우리는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여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멀티플은 장기 지속형에 대한 모멘텀, 베링거인 게라임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좋은 흐름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 좀 보고 있지만 네.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악재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는 이 공동 개발이 좀 무산이 된다.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텀식 계약까지는 못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하게 좀 하락이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노이즈가 들린다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바닥권만 확인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룸이 남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투자를 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손절을 해야 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좀 매도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을지를 여쭤봤습니다. 갑작스럽게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좀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이오주 올 한 해 이제 시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셨던 이 종목들에 대한 후속 전략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어디로 가면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아주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바이오 러버로 이제 매일경제에서 유명하게 제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내용들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멀티플을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지금 메시 치료제도 있고요.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이제 DDS 플랫폼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멀티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목 탑픽주는 뭐가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은 김민성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키워드죠. AI, 이게 좀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원전도 있고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반도체, 또 그 안에서 디램과 낸드에 대해서 오늘의 선생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선생님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츤데레 선생님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정인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츤데레 정인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츤데레라고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 간략하게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한때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 다음엔 작가로 반도체랑 인공지능 관련해서 책을 썼던 정인성 작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네. 되다 보니까 수업 내용이 약간 무겁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정말 쉽게 잘 풀어가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수업 주제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한국의 대표 산업,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메모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메모리 중 HBM이란 것도 나오고 요즘엔 또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바로 뉴스를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네. 이번에는 이 두 제품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뭐 지금 인공지능 유행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AI 투자 사이클은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뉴스에서 이것저것 이슈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좀 초장에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질문은 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 좀 부수적인 이야기가 디램, 낸드, 말씀해 주신 네. HBM 이런 것들이에요. 디램과 낸드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사실 두 제품 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 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는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 GPU 혹은 인텔 CPU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해야 할 일을 저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디램, 낸드에 해당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저장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반도체도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좀 빠르게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낮은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속도는 좀 느리지만 용량이 큰 메모리가 또 있어요. 아직 실행할 건 아닌데 나중에 사용할 걸 쓰는 거죠.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개념이 있고 프로그램을 깐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메모리가 디램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실행할 건 아닌데 미리 깔아두는 곳이 낸드 플래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메모리라는 거 안에서 저장하는 거긴 하지만 네. 디램은 그 안에서도 실행, 네, 빠른 낸드는 것. 깔아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낸드에 저장해 놨다가 제가 따당 눌러서 실행을 하면 디램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요즘 핫한 HBM 네. 이것도 디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쌓은 거죠? 예. 디램을. 디램 칩을 여러 개 쌓아서 인공지능에 맞게 좀 더 성능을 높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디램과 낸드 일단 요 두 개는 메모리고요. 그 중에서 디램을 쌓은 건 HBM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틀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요즘 핫한 AI 시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요 질문도 드려볼게요. 뉴스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면 요즘 막 디램 가격이 폭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고요. 이 폭등이 멈추질 않는다라는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디램이라는 게 AI 시대에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중요해진 거예요? 사실 이 디램이라는 게 이미 등장한 지는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몇십 년 지난 제품인데 그래서 하는 일도 똑같아요. 처리 장치, 아까 말했던 CPU나 GPU가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고 하면 네. 돌려야 될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는 곳이 디램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돌렸던 프로그램들이랑 인공지능이 원하는 그 메모리 특징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행하는 유튜브라든지 뭐 워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사실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구동을 할 때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용량도 크고
그 처리하는 반도체가 가져와야 될 프로그램도 굉장히 커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메모리를 그대로 쓰면 인공지능을 돌리면 너무 느려요. 아. 돌아는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던 방식의 메모리로도 돌릴 수는 있는데 네. 너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예. 답답해하잖아요. 예, 그래서 HBM이란 메모리를 가져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는 일은 똑같은데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이 바뀐 거죠. 우리 엑셀 유튜브 돌리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을 돌리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뭐 세계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듣기에는 D램 이렇게 띡 있는 것보다 HBM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들리는데 이게 맞아요? 아주 많이 빠르죠. 아주 많이 빠르다. 네. 그렇다면 이 HBM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안에서 존재는 꽤 됐잖아요. 예. 막 중요하다 이러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 HBM 안에 있어서 점유율을 좀 굳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HBM이 더 중요한 건지 요즘 기사를 보면 D램도 막 수요가 엄청 올라간다는데 D램이 중요한 건지 이 둘 중에 우열을 가려보면 어때요? 사실 둘은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둘이 어떤 뭐 큰 관계를 서로 경쟁하는 관계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용도다. 예, 우리가 결국 컴퓨터를 만들어야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프로그램을 돌리는 컴퓨터도 있고 인공지능이란 프로그램을 돌리는 컴퓨터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둘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돌리는 사람이 많으면 일반 컴퓨터도 늘어나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인공지능 돌리는 컴퓨터는 HBM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일반 컴퓨터는 일반 D램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드는 두 회사가 똑같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HBM이라는 제품의 생산을 늘리면 일반 D램 생산이 줄어드니까 여기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둘은 함께 이제 보완적인 관계에 가까운 거예요. 아하, HBM과 D램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이 그렇죠. 서로 돌릴 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HBM이 잘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네. 일반 프로그램은 일반 D램이 잘 돌리고. 근데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은 결국 인공지능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D램은 노트북, PC 네, 같은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전에 들어가는 애들 같은데 딱히 기사 흐름을 봤을 때 뭐 PC가 많이 팔렸다더라라는 흐름은 그렇게 크게 들려오진 않았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지금 D램의 수요는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그 코로나 이후에 잠시 잘 팔리다가 원택트 네. 시대에 갑자기 재고가 늘었다고 해서 전자제품 이런 게 잘 안 팔리던 시기가 있었죠. 네.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뭐도 잘 안 팔리고.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 교체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HBM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HBM이 그 메모리 생산량을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기존에 재고 줄어들었던 것도 채워야 되는데 나중에 메모리 자체가 없어질까 봐 겁내는 그런 수요가 함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메모리 자체가 줄어들까 봐 미리 쟁겨두는 건가요? 예,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메모리 회사들이 공정을 전환을 해놓으면 일반 메모리 숫자는 줄어들 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처럼.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또 미리 사는 수요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써야 할 게 없어질까 봐 네. 미리미리 좀 주문도 걸어놓고 필요할 때 못 사면 안 되니까 이런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보면 네. 될까요? 어떻게 보면 메모리 공장은 뭐 거대한 밭 같은 거라서 밭이. 제가 밭에다가 뭐 한쪽을 논으로 쓰고 한쪽을 밭으로 쓸 수도 있는데 논을 키우면 뭐 밭은 줄어드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 전체 파이는 예.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논이랑 밭의 총 면적을 넓힐 수는 있는데 네. 메모리 회사가 그런 거 하려면 또 이게 몇 년씩 걸려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그걸 뭐 넓히려면? 진짜 땅도 없다 그러면 2년, 3년은 걸리죠. 그나마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연 단위로 증산을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 3사 중에 마이크론도 부지가 별로 없고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죠. 삼성전자는 부지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하는 거 아니고 일단 달려오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달려간다면 HBM. 메모리를 사러 무엇이든. 아하. HBM 사는 사람은 HBM 사러 올 것이고 네. 일반 메모리를 사야 되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 회사 이런 곳은 스마트폰용 메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둘 다 쇼티지네요, 그럼 지금? 그렇죠.
둘 다 지금 아주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D램도 부족하고 HBM도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웃고 있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공급자 시장이죠. 공급자 뭐 쉽게 우위 말하면 시장. 예, 파는 사람이 정하는 시장이니까 어. 뭐 이런 일이 거의 몇십 년 동안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D램 그리고 이 D램을 쌓고 이렇게 해서 만든 HBM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서서 D램이 실행 딸깍이라면 얘를 이제 깔아놓는 역할은 낸드라고 표현을 예, 해주셨어요. 낸드는 그렇다면 핵심 역할을 어느 부분에서 좀 챙겨가고 있나요, 지금? 사실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게 본질에 충실해요. 낸드 플래시의 역할은 뭐였냐면 결국 우리가 바로 실행할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빨리 가져와야 되는 프로그램을 미리 넣어놓는 역할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돌릴 때 앱을 실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앱 실행에 시간이 조금 걸리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앱을 깔아놓지 않고 실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설치부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예, 번거롭죠.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낸드 플래시예요. 근데 이 낸드 플래시도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렇게 보면 인공지능 직접 실행할 땐 말고 네.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학습이란 걸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엄청난 양의 뭐 인터넷 동영상과 글을 보면서 학습한다고 하잖아요. 데이터 막 이렇게 넣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학습을 할 때는 HBM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학습 데이터가. 근데 전 세계 인터넷에 거대한 데이터가 전부 HBM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할 때는 GPU가 지금 학습해야 될 데이터만 HBM에 조금 넣어놓고 한참 보다가 또 다음에 공부할 거 가져오는 식으로 학습을 해요. 또 공부할 거를 저장해 놓는 애가 낸드인 건가요? 그렇죠. 인공지능 쪽에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서 다 보고 다시 도서관 갔다 오는 거랑 똑같죠. 그럼 낸드 플래시가 도서관 같은 곳, 좀 멀리 있지만 저장 용량은 큰 곳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요. 저희도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빌리면 너무 많이 빌리면 책이 이렇게 막 헐잖아요. 예. 종이도 막 금가고 찢기고. 그렇죠. 혹시 HBM, D램, 낸드도 많이 쓰면 헐어요? 사실 HBM이랑 D램은 데이터 자체는 아니잖아요. 네, 저장하는 애들이죠. D램의 D램의 수명은 사실 거의 무한에 가깝죠. 이게 D램 자체가 아예 망가진다기보다 뭐 HBM은 납땜한 곳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붙인 곳이요, 이렇게. 예, 다른 제품이랑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납땜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손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상 D램은 그렇게 수명을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낸드 플래시는 수명이 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요? 예, 자주 읽거나 자주 쓰면은 조금씩 그 특성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낸드 플래시 만약에 이렇게 세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예.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수명이 계속 미세화하면서 줄어들었는데 네. 그것도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 낸드 플래시 쓰는 사람이 나는 이 낸드 플래시에 한 번 쓰면 계속 읽기만 할 거야. 그러면 읽기 수명만 높여줄 수 있고 나는 읽기 쓰기 자주 할 거야. 그러면 양쪽 수명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긴 힘들어요. 아하, 낸드도 그럼 낸드의 종류별로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정 자체는 똑같은데 네. 고객에 따라서 낸드를 어떻게 쓰려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 진짜 도서관처럼 읽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안에 있는 책을 전부 바꿨다가 새로운 책을 넣기도 할 거잖아요. 네. 그 낸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튜닝은 해줄 수 있죠. 낸드에 맞춰서도 좀 튜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사실 요 다음 질문이 AI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의 낸드의 역할은 뭘까를 같이 공부해 보자는 거였는데 네. 그럼 기존의 역할에 충실한 게 낸드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금씩 사람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역할은 D램이 직접 프로그램 실행하고 네. D램으로 가야 될 것들을 낸드가 미리 저장해놨다 빠르게 가져오는 역할이었잖아요. 네, 도서관. 근데 이 D램의 제조 관점에서 보면 D램이 좀 발전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위로 이렇게 쌓는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D램 칩 여러 개를 위로 쌓는 아이디어가 왜 나왔겠어요? 공간이 부족한가요? 기존에 미세화하는 걸로는 원하는 정도 성능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그 무어의 법칙 이런 얘기하면서 D램이 미세화되면 뭐 전력을 적게 쓰고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D램을 쓸 때 전력이 낮아져야 되거나
성능이 좀 더 높아져야 되면 다음 세대 D램을 그냥 기다렸어요. 어. 왜냐하면 2년 전에 만든 D램보다 올해 만든 D램이 용량이 똑같은데 속도도 빠르고 전기도 적게 쓰는 그게 반도체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게 요구하는 그 D램의 성능이나 용량이 미세화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커요. 아. D램 미세화를 기다려서는 성능이 개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BM 같은 제품도 만든 건데 문제는 HBM이 지금 8개, 12개 D램 칩을 쌌는데 네. 24개, 뭐 100개씩 쌓을 수는 없어요. 왜 못 쌓아요? 이 수율이 안 나오고 이제 양품이 줄어들게 되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용량당 가격이 싸지질 않아요. 우리 원래 D램을 미세화하면 이게 우리가 노트북을 사는 관점에서 보면 네. 10년 전에 샀던 노트북보다 지금 노트북 용량이 더 크죠. 그쵸. 램 용량 크잖아요. 네. 그게 왜 같은 가격인데 램 용량이 커졌겠어요? 기술이 촉촉촉촉 네. 발전했기 때문인가요? 네,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된 거잖아요. 동일 용량이. 근데 HBM은 더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죠. 위로 쌓는 기술이지. 네. 그 싸지지 않는 기술이에요. 아. 사실은 비싼 기술인 거죠. 올릴수록 비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제 낸드가 좀 많이 느리고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D램의 어떤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낸드로 대체해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고민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체가 돼요? 이제 프로그램, 정확한 인공지능을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HBM은 읽기 속도, 쓰기 속도, 메모리 성능이랑 결국 읽기 속도랑 쓰기 속도인데 둘 다 빨라요. 낸드 플래시는 둘 다 D램보다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읽기는 조금 빠르고 쓰기는 아주 많이 느려요. 해보면. 그러면은 HBM 쪽에서 많이 읽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좀 HBM에서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영역을 넓혀볼까 이런 뭐 논의 정도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나 반도체 이해할 때 낸드는 프로그램 까는 거,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앞에서 네. 실제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때 요 프로그램, 특히 인공지능은 뭐 읽기 쓰기 성능이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읽기 성능이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놓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D램이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낸드에서 필요한 성능만 좀 빼와서 효율을 높여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중요한 건 효율이군요. 이렇게. 그렇죠. 결국 인공지능 값싸게 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 또 안 그래도 인공지능 엄청 양산되고 많기도 많은데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또 꾀해야 하는 게 효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D램과 HBM 그리고 낸드 따로따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D램과 낸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최근 또 메모리 업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D램이 주도하고 낸드는 후행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말인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논과 밭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낸드 업황이 따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원래 낸드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낸드 공간으로 쓸 수 있었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네. 낸드 공간을 D램 공간으로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낸드 회사랑 D램 회사는 전문 회사도 있지만 D램 낸드 같이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네. D램 낸드 같이 하는 거 대표적인 한국의 두 회사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회사들이 D램 낸드를 다 같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D램의 그 공급이 엄청 부족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몇 배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D램 회사들이 이 가치 높은 D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의 낸드 증산 계획을 취소하고 최대한 D램 쪽으로 공장을 이제 증설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몇 년 뒤에 이제 낸드 부족이 또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낸드가 아무리 D램보다 인공지능에서 덜 중요하다곤 해도 낸드 플래시가 없으면 역시 컴퓨터 못 만드는 건 똑같아요. 잘 보면. 우리 스마트폰도 낸드 플래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확보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따라가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다 필요한 거군요. 이 안에서도.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치사슬이란 표현을 쓰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대만의 TSMC가 어떤 칩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만들고 인텔이 CPU를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하나라도 부품이 없으면 결국 우리 컴퓨터라는 걸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뭐 학습용 그 엔비디아 GPU도 만들 수 없고 네. 그걸 만들 수 없으면 인공지능 학습 안 될 거고
인공지능 학습해도 스마트폰용 D램 없으면 스마트폰에서 돌릴 인공지능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하나가 각광받는다고 해도 다 같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쓰고 싶은 건 PC, 노트북, AI 그 자체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D램 vs 낸드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AI에 대한 구동에 쓸 때 D램과 낸드가 어느 정도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이 미세화에 대한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혁신이 더 큰 쪽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D램인가요? 뭐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둘 중 어디가 더 기술을 발전시킬 거다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D램의 밀도를 과거처럼 빠르게 뭐 2년에 2배씩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기술 개발을 해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 낸드 플래시가 진짜 그 면적당 밀도를 빠르게 올렸거든요. 네. 예전에는 미세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3차원 낸드 플래시라는 걸 만들어서 칩 하나당 용량을 많이 높여왔거든요. D램도 그런 시도를 계속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지금까진. 그 낸드보다 훨씬 만들기 힘든 물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D램 쪽이 이런 개발이 잘 안 되면은 D램은 HBM 같이 3차원으로 쌓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네. 낸드 플래시는 이제 용량을 높이는 길이 그래도 몇 년 더 있으니까 3차원화를 성공해서 그럼 낸드 플래시는 용량을 계속 높이면서 가겠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매해 용량이 커져요. 말 그대로 필요로 하는 메모리는 계속 커져요. 근데 D램 용량은 잘 안 늘어요. 그러면 낸드가 그런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게 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D램으로 다 하고 싶은데 인공지능 회사들도 D램 회사가 그런 걸 못 만들어 주겠다잖아요. 인공지능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 올해 개발한 인공지능이 메모리 3배, 용량만 3배 커지면은 네.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매출 3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용량 3배면 되게 좋은데 네. 매출이 1.5배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이면은 원가를 D램 3배를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다른 걸로 한번 눌러보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보는 게 낸드인가요? 낸드도 후보자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후보자들도 있어요? 뭐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죠, 사실. 그럼 이제 다른 후보자들은 샥샥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근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계속 이렇게 커져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기면 인공지능 회사들에서 AI 관련 회사들에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잘 되다 안 되다가 요즘 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낸드 플래시로 인공지능 돌리려던 거는 포기하고 하던 거 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원래 하던 일 해라. 예, 이렇게요. 데이터 그 깔아놔 놔라 막 이런 거죠. 지금부터 AI 투자 사이클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죠. 하긴 인공지능이 나올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몰랐는데 예전에. 네. 그리고 인공지능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기존 2012년 만든 인공지능보다 한 3,000배 정도 메모리를 더 썼더니 이렇게 사람처럼 말할 줄도 몰랐죠. 근데 여기서 또 한 100배 더 쓰면은 100배 좋아질까요? 사실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모리 회사들 투자 자체를 보는 것보다도 새로 인공지능 나오면 써보고 마음에 들잖아요. 네. 그럼 이 인공지능이 용량이 대체 얼마나 큰 건가 이런 것도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좀 찾아봐야 할 질문도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N 초록색 검색창에 써야 할 질문도 얻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D램과 낸드 안에서 더 긴 성장 사이클은 무엇일까? 그리고 D램보다 낸드가 재고가 조금 더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역할 구분이 좀 명확히 되어 있고 그렇죠. 뭐 후행성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다 필요하다가 오늘 수업의 결론인 거죠. 사실 그 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D램 낸드의 역할도 있지만 만드는 회사들이 동일하니까 생기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낸드 같은 제품은 다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상황은 인공지능 크기가 엄청 커졌는데
HBM, DRAM 이런 거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이런 징후가 보이면 그때부터 다른 메모리라고 취급을 해야 되는 거겠죠. 당분간은 인공지능 쪽을 좀 더 보는 편이 되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공부를 할 때 반도체 어디에 국한 이게 아닙니다. 매크로 사이클을 좀 읽어야 반도체 공부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수업에서 정말 눈에 띄게 얻어가는 키워드가 많은 것 같아요. 논, 밭 아직까지도 네. 머리에 살아 있습니다. 이 전체 파이는 동일한데 내가 여기서 논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밭을 좀 더 일굴 것이냐 요건 이제 회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디램과 낸드 넘어가서 HBM 전체적인 메모리 시장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수업은 또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유용한 수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